만약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용 선고와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좀 극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한 인물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초기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임무는 이 한 장의 기록 안에 담긴 핵심 사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탄생부터 예기치 않은 왕실에서의 성장,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고 도망자가 되기까지. 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종교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체성이라던가 정의,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 같은 아주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 있거든요. 아, 보편적인 주제요? 네. 한 인물이 자신의 그 숨겨진 뿌리랑 이집트 왕자라는 공개적인 삶 사이에서 어떻게 고뇌하고 또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특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민족 전체의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숨겨야만 했어요. 네, 당시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맞아요. 자료에 보면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냥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눈에는 모든 자식이 다 특별하겠지만 여기서는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외모라기보다는 아이에게서 어떤 비범함, 운명 같은 걸 직감했을 수도 있죠. 아, 이 아이는 절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강한 확신 같은 거요. 결국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냥 상자에 넣는 게 아니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까지 꼼꼼하래요. 이건 아이를 버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지막 희망의 장치처럼 보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계획이죠. 나일강의 아이의 운명을 맡기는 마지막 도박인 셈이에요. 마지막 도박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아이를 살리는 과정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그 상자를 지켜보는 누나. 맞아요. 그 폭력적인 남성들의 질서, 즉 파라오의 학살 명령 속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어머니, 또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드는 누나,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등장할 이집트의 공주까지 이 국적과 신분을 초월한 세 여성의 연대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죠. 하필이면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해요. 네. 아버지가 내린 그 학살 명령의 최고 수혜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 아이를 찾아냈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공주가 상자를 열고 우는 아이를 봤을 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아, 바로요. 네. 그 아이가 왜 강에 떠내려 왔는지 그 정치적인 배경을 즉시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 그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누나가 뛰어나오잖아요. 와,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주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이렇게 제안하다니 이거 엄청난 담력 아닌가요? 자칫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엄청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영리한 행동이었죠. 공주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정심을 정확히 읽어낸 거예요. 아이를 살리고는 싶은데 방법이 막막했던 공주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덕분에 이 도박이 이야기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공주의 허락을 받고 누나가 데려온 유모가 바로 아이의 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서 월급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파라오 왕가가 훗날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인물의 양육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게 된 셈이니까요. 아, 정말 그렇네요. 역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라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 자체가 이 기적적인 생존기를 딱 요약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아요.
이제 그의 공식적인 정체성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아니라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이름에는 구출되었다는 과거가 새겨져 있어서 그의 뿌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게 만들어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내적인 갈등이 그가 성인이 되면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텐데 그는 어느 날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노동 현장으로 나가거든요. 네.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려요. 그가 자신을 이집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신호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왕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선 거죠. 그는 이집트의 권력을 누리면서 동시에 히브리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뭐랄까 경계인의 고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건이 터지죠.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모세가 그를 죽여요. 네. 근데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인 뒤에 모래에 숨기기까지 하죠. 이건 영웅의 첫걸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당황해서 저지른 범죄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 행동이 모세의 당시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정의감은 있었지만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왕궁에서 배운 폭력, 즉 힘의 논리였던 거죠. 아, 힘의 논리.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시체를 숨겼다는 건 자신의 행동이 공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스스로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걸 또 정의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억압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선 거잖아요.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요. 물론 그 동기는 순수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아직 민속을 이끌 준비가 된 지도자가 아니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젊은이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줘요. 진정한 리더십은 폭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이 사실을 아주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그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이요. 모세가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서 왜 동포를 때리느냐고 말리잖아요. 네. 스스로를 그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차가웠어요. 그중 한 명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쏘아붙이죠. 네. 그 말 한마디에 모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이 모세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겠네요. 어제 살인이 탄로났다는 공포도 있겠지만 자기가 돕고자 했던 바로 그 동족에게 완전히 거부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은 거니까요. 정확해요. 그는 자신을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모세를 이집트의 권력을 가진 위협적인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이집트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 싸움에 끼어드는 걸 경계한 보죠. 구원자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살인자이자 이방인으로 낙인 찍힌 셈입니다. 네. 이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한 사람의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결국 소문은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죠. 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지명수배장으로 전락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네, 그렇게 그의 인생 1막이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땅의 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으로 2막이 시작되죠. 여기서 그는 또다시 불이한 상황을 마주쳐요. 네. 미디안 제사장의 뻘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죠. 여기서 모세의 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또다시 약자의 편에 서서 돕죠. 아, 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집트에서처럼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 그는 목자들로부터 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양떼에게 직접 물을 먹이는 아주 건설적인 도움을 줍니다. 뭔가 변화가 느껴지네요. 이집트에서의 실패와 그 도망자 생활이 그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든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의 정의감이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정체성의 문제가 등장해요. 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었다고 말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가 여전히 이집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네, 그렇죠. 정말 기구한 운명이네요. 이집트에서는 히브리인 취급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미디안에 오니 이번엔 이집트인으로 불리는군요. 그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이방인인 거죠. 그의 정체성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져요.
이것이 훗날 그가 여러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세는 그 제사장 루엘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죠. 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죠. 자신의 처지를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새겨 넣은 거네요. 네, 그 이름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동족을 구하려던 그 뜨거운 열망,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을 철저한 이방인, 나그네로 규정하는 거죠. 네. 어쩌면 체념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젠 정말 평범한 목동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에서 조용한 삶을 사는 동안 이집트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모세 개인의 삶에서 다시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에게로 옮겨가거든요. 아, 다시 이집트로.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모세를 죽이려던 그 파라오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개인의 서사가 잠시 멈춘 사이에 민족 전체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른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이야기의 관점이 인간의 시점에서 신의 시점으로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신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나와요. 권념하셨더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생각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권념했다는 건 단순히 기억하거나 지켜봤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며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 적극적인 의지요? 네. 즉, 이제 신이 직접 이 역사에 개입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잊힌 듯 살아가던 모세의 개인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다시 한번 거대하게 교차할 것임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이라는 짧은 자료를 통해서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본 것 같아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아기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그리고 살인자이자 도망자로, 마지막에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가장이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그는 영웅이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동족에게 거부당했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만 했죠. 그러고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미디안에서 아내와 아들을 얻고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에 모세는 과연 만족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분출되었던 그의 정의감,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고민, 네. 그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소명을 기다리면서 광야의 침묵 속에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자료는 그의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려 할 때 그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